오늘 어른으로 산다는 것을 함께 할 텐데 네.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정신의학과 전문의 김현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아니 근데 네. 정신과 전문의 맞으시죠? 항상 어떤 첫 프로에 나올 때마다 네. 많은 게스트 분들이나 이제 DJ 분께서 네. 그런 말씀 하세요. 무슨 말씀이요? 이런 식으로. 정신과 전문의 맞냐? 의사 맞냐? 왜요? 저도 모르겠어요. 벌써 아니 근데 네. 약간 평소에 우리가 흔히 의사하면 상상하는 모습과는 네.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지금 지금 네. 코트도 투블럭 컷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포마드인가요? 저 머리가 뭔가요, 저게? 원래 포마드 발라놨는데 예. 차 타고 오다가 다 이게 비 맞아가지고요. 다시 물 발랐어요, 사실은. 물입니다, 지금. 그 말투는 약간 또 김재동 씨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활동 지역이 여기 서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네네. 심지어 성함은 또 김현철 어우, 선생님이세요. 야. 아니 근데 정말 젊은 그 감각에 저희 그 인증샷을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싶은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요. 어른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른으로 산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맞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스스로는 난 이제 어른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있으세요?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였냐면, 네. 옛날에는, 지금은 19세라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 그랬거든요. 네네.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를 그냥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갈 수 있을 때, 제가 어른이 됐다는 생각을 정말 했거든요. 처음으로. 네, 했는데, 막상 돼보니까 너무나 많은 선택과 책임이 따른다는 게 무겁게 저를 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 특별히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장유유서거든요. 장유유서. 그 나이가 들면 공경해야 되고 물론 네. 공경해야 되겠죠. 근데 나이의 생물학적 나이랑 정서적 나이랑 관계가 없더라고요. 진짜 다르죠. 예, 그래서 연배가 드신 분이면 응당 지혜롭고 성숙하다고 믿지만 제가 이제 올해 43이니까 17년 진료상 오히려 연배가 드신 분 중 일부는 극히 일부는 더 뻔뻔하다. 오히려 반대로 중학생인데 굉장히 해안이 어른스럽고. 거의 뭐 달라이라마다. 에어를.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정말 나이만 다 찼다고 어른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뭔가 자신의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요즘 하도 유행하는 자존감 하잖아요. 네. 그 자존감이 결국은 어떤 나라는 감각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나의 존재를 느끼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존감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존심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네. 딱 쉽게 저는 이렇게 하도 이게 쓰는 사람마다 용어하니까요. 이렇게 일반 정신의학에서 딱 정의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의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지구면 자존감은 우주 같아요. 우주. 뭐냐면 자존감은 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느끼는 나의 어떤 존재를 느끼는 감각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많이 비하가 돼 있고 굉장히 너무 여성스럽다 못해 너무 이렇게 막 활동이 떨잖아요. 그럼 그분이 제가 나중에 회복된 후에 이제 어떤 오히려 남성다운 이중격 투기라든지 그런 걸 시켜요. 몸의 감각을 느끼는 거 이런 것처럼 자존심은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아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때그때 자신의 세속적인 혹은 그때그때 자기가 믿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요.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 오늘 함께 할 텐데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저희가 재미있게 또 각색을 했거든요.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볼게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나를 여는 작업이고 또 나에게 다가오는 상대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가까워진다는 것은 서로의 내면에 좀 더 깊이 다가가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가까워지면 자신의 경계를 잃어버리고 상대에게 속할 것 같은 두려움과 함께 상대에게 조종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율성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나타나요. 더구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보고
상대가 실망하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부에 있던 공격성이 튀어나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하고 해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 친밀해지는 걸 피하게 되죠. 사실 버림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친밀해지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상처 없는 세상도 상처 없는 사랑도 없어요. 사람들이 부대끼며 사는 곳에 상처 없는 무균실 같은 곳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상처가 복병처럼 숨어있는 계곡들을 거쳐야만 하죠. 왜냐하면 사랑에 들뜬 감정에서 빠져나오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처럼 결점투성임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오랫동안 꿈꿔온 이상적인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어른으로 산다는 것에서 처음으로 골라주신 내용이 의미심장하네요. 사랑한다는 것. 작가님, 네.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랑에 빠졌을 때, 내가 과연 정말 상대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힘든 것일까? 아니면 사랑에 빠진 내 모습. 나를 연민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에 빠졌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예, 차라리 빠졌던 사랑에서 다시 나왔을 때, 그래서 조금은, 담담하게 그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정말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흔히들 정말 사랑하는 상대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하는 내 모습을 사랑하는 건지를 잘 후자도 굉장히 더 네, 설득력 있는 파악해야 얘기 된다고 같아요. 하죠. 네. 호하나 씨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고 있죠. 좋겠다. 난 늘 합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영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네. 남자가 안 끊이. 끊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달라붙는지 모르겠어요. 비법이 뭐예요? 아무나 사귀면 됩니다. 사귀자고 하면 사귀면 돼요. 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뭘요? 근데 되게 너무 단순하게 사는 걸 수도 있지만, 난 왜 남자친구 안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박은영 씨도 그렇고. 근데 눈이 너무 높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 진짜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사귀자 그러면 되게 고마워요. 그래서 일단 사귀어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봤잖아요 실제로. 남자친구요? 그때 봤잖아요. 네네네. 네. 예, 그렇죠. 아무나 막 사귀잖아요. 아니, 그게 아무나 막 사귀다 보니까 좀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안목이. 네, 왜냐면 이렇게 쓰레기만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게 좀 이렇게, 좀 저에게 못된 사람들을 만나다 네. 보니까 좀 사람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야,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쓰리도 재려면 되죠, 뭐. 죄송합니다. 선생님 사랑한다는 것 뭐예요?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진짜 사실 제가 첫 책이 안 팔린 책이지만 이제 불안하니까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쓸 때 이제 김혜남 선생님 2010년도였습니다. 그때 네. 약간 건강이 안 좋으셔요. 그것도 이제 불안에 제가 그때 주장이 딱 한 가지인데 불안이란 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라면 우울은 사랑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 라는 단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썰을 풀었어요. 근데 김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셨는데 아니 너가 지금 몇 살이길래 사랑을 논하냐. 나도 못하는 것을. 그래서 그 정도로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제대로 사랑이 딱 뭐다 이렇게 단정을 딱 한 가지 명제로 이렇게 결론 내린 철학자나 작가님은 사실 다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호기심과 사랑을 구분을 누가 해달하대요. 그래서 호기심과 사랑은 네. 네. 뭐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물론 화한나님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를테면 뭐 막 사귄다 하시지만 그것도 이제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헷갈리거든요. 어떤 게 과연 호기심이고 어떤 게 사랑이냐서 제가 좀 선문학같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사랑을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렇게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나를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버린다면 그건 호기심이다. 근데 궁지에 몰렸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물에 빠지고 있다. 이럴 때 반대로 나를 버릴 수 있으면 사랑인 것 같아요. 나를 버린다.
희생하며. 네. 아니 근데 제가 네네. 정말 좋아하는 또 노희경 작가의 어떤 글을 봤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는 일이다. 이런 문구를 봤어요. 사실 사랑에 빠지면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당연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매스미디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상적인 인생을 하죠. 동화라든지. 심지어 김혜남 쌤도 이 책에서 얘기하실 때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 해피엔딩을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특히 한국 드라마 한드 특징이잖아요. 왜? 네. 어떻게 해가지고 잘 됐다. 까지만 나오지. 그 이후가 다음에 안 나와. 뭐 그 뒤에는 그 뒤에 그 선생님 말씀 이런 거예요. 신데렐라 예를 들면 신데렐라 뭐든 다른 동화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동화책에서는 남주인과 여주가 만나서 잘 살았다. 하지만 그 뒤에 남자가 바람 피고 이러면 안 나온다. 맞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시댁간의 고부 갈등 등등.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뭐 물론 말장난 같긴 했지만 사실은 대인관계에서 의학적으로도요. 대인관계에서 가장 힘든 관계가 연인관계입니다. 열정과는 달라요. 열애와 연애는 다릅니다. 열애는 말 그대로 이제 정말 한순간에 불꽃처럼 타는 거고 그건 네. 이제 실제로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다릅니다. 근데 연애는 3월 연자를 적어 한자로요. 그러면 되게 롱라스팅 아주 길게 가는 거죠. 그렇게 아주 길게 가려면 결국은 내가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네. 상대방도 나한테 그럴 수밖에 없고. 아니 프로이트도 그렇고 네. 제가 롤랑 바르트도 그렇고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른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랑을 하려면 결국엔, 뭐, 딴 거 없고요. 뭐, 프로이트든 누군 다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이게 결국 어른이랑 통하는 컨셉인데, 뭐, 제가 어떤 모프로에서 그런 걸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M본부의 모프로인데, 네. 이제, 그때 이제 6명 모아놓고,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그때, 이런 거. 그리고, 뭐, 과연 어떤 경지에 도달했을 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혼자 있어도 아쉬울 거 없을 때가 진짜다. 그래서 특히 외로울 때 왜 뭐 옆구리 시린다고 하잖아요. 네. 요즘 계절 안 맞지만 하지만 그거는 진짜 저는 금물 같아요. 그래 그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끝나요. 근데 결국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내가 충분히 다칠 수 있는 상처의 어떤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원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상처를 각오해야 된다는 말,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이고요. 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받겠다는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상처를 너무 많이 주고받기도 하고 환상이 환멸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랑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해본 사람들은 또 압니다. 네. 사랑의 아픔을 통해서 또 사람들은 많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아픔을 통해서 네. 또 성장할 수 있다. 아, 네.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네요. 근데 참 궁금한 게 이런 사랑의 상처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100%입니다. 네. 그렇구나. 이를테면 뭐 처음에는 이제 약간 좀 민망하니까 네. 뭐 잠을 못 자서 왔다. 아, 집중이 안 된다. 네. 요즘도 얼마나 취준생들 많나요? 근데 다 뜯어보면 왜 집중이 안 되는지 왜 잠 못 자는지 그 안에는 결국에는 사랑이구나. 예, 그 초반에는 제가 한번 탁 던져봐요. 그러면 던져본다가 비속어죠.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미끼를 던졌나요? 미끼를 한번 던졌나요? 미끼를 무나요? 제가 2% 전환내는데 이렇게 막 없어도 되는 거죠. 네, 자 일단 저도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도 뭐,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뭐랄까, 병원을 찾는 자체가 뭐겠어요. 결국은, 사랑이 전제된 관계에서 뭔가 내가 상처를 받을 때, 그때 증상입니다. 불안이든 우울이든. 그래서, 이론상 무인도에 있으면, 네. 극단적인 두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불안이든 우울이나 이런 오히려진 안 생겨요. 어떤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게 바로 불안, 우울이라고. 관계인데 그것도 생판남이면 괜찮아요. 내가 기대감이 있는 사람. 네, 실망도 하니까. 자, 그러면 책 속의 다음 내용을 들어보고 저희가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우리는 상실한 것들에 대한 절망이나 분노의 감정을 극복하고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애도해야 하옵니다. 그래야 감정의 경랑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피할 수 있지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린 이유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옵니다. 애도라는 것은 말이오. 상실에 대한 슬픔과 우리 자신의 한계를 반추하는 기간을 허락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를 얻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 과정에 대해서 서양의 소설가인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이가 말한 내용을 아시오? 물론이옵니다. 슬픔을 이겨낸 뒤에 관념이 찾아온다. 슬픔이 관념으로 바뀔 때 우리의 심장을 후벼 파는 슬픔은 그 힘의 일부를 상실한다. 그리고 이런 변화 자체는 비록 순간적이라 해도 약간의 즐거움을 내뿜게 된다. 라고 말하지 않았사옵니까? 그렇다오. 애도란 슬픔이요 고통이지만 떠나보냄이자 동시에 새로운 만남이라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이며 떠나보낸 것들이 내 안에 내면화되어서 나의 정신과 사고를 형성해가는 작업장이기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애도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오. 마지막에 확 와닿는데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애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안나 씨는 사랑을 많이 하고 또 많이 헤어져도 봤다고 했으니까 이별을 잘 하나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헤어졌을 때 물론 이제 뭐 사랑도 식고 뭐 약간 진절머리 나고 막 질려서 좀 헤어졌지만 네. 궁금합니다. 잘 지내는지. 그러니까 그냥 뭐 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랑 관계가 그냥 헤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너무 저는 좀 차갑고 좀 그런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막 마주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나 씨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군요. 야, 애도. 근데 이별과 애도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선생님? 일단 근데 이별 말 그대로 이별이 팩트라면요. 네. 애도는 진짜 진심으로 마음에서 떠나보낸 거니까 결국에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애도를 제가 좀 중요시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정말 해피한 것만 보고 싶고 네. 당연히 즐거움 보고 싶죠. 근데 뭐 최근에 저기 픽사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말하겠습니다. 아니, 안에서 밖으로 있는데 괜찮아요. 인사이드 아웃. 네네. 네. 자, 이랬습니다. 제 개그가. 네. 근데 정리하면 거기서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모든 감정은 다 그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희노 애락이 있으면 희와 락만 추구하려고 하지 노와 애를 자꾸 폄하하는데 네. 그럼 그럴수록 관계 자체가 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별이 그냥 예를 들어서 꼭 죽느냐 이건 아니고 그냥 지금도 사실은 시간도 아까 1초 전과 지금과 사라지듯이 우리 계속 상실의 과정인데 어떤 여기에서 남는 어떤 씁쓸한 감정까지 좀 보듬 안을 필요가 있다. 그게 저는 애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떤 강렬한 그리고 슬픈 아픈 고통스러운 기억은 그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먼저 떠났는데 그 아픔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친구의 장례식장에 갔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죽은 사람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네. 산자들이 삶의 엄숙함에 대해서 존엄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별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치유되지만 추억은 날마다 그냥 새로 태어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네. 오히려 친구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제 친구 생각합니다. 지금도 매일매일이요. 그렇구나. 10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나도. 10년, 수년. 수년이 예,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지났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아니 근데 정말 우리가 그냥 흔히 적당한 애도의 기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라고도 말을 하지만
근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과거에 멈춰서 그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병원에 이제 찾으시는 거죠. 정도의 차이인데 네. 그 사실 기억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도 두 갈래로 나눠서 이제 이제 저장이 돼요. 사건 기억이랑 감정 기억. 근데 참 신기한 게 감정 기억은 막 왜 우리 가까운 예로 왜 일본에서 막 위안부 할머님들 네. 너무 고통받는 아주 몇십 년 전의 일이지만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반대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정 기억이 시간을 초월한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아프지만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그 제가 오늘 지금 또 애도란 말씀 들어보면서 한 얘기가 물론 꼭 좁은 의미의 애도는 당연히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한 거겠지만 이런 거죠. 가장 흔한 경우 이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좋아서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내 남편이긴 해요. 네. 근데 연애할 때 그 남편이 아닌 거지. 내가 사랑한 그 남자. 네네. 그런 부분을 떠나보내는 것도 애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변했어 라고 탓할 게 아니라 네. 그 과거의 모습을 일단 애도하면서 없앨 수는 없겠죠. 없애려면 법원 가야 되죠. 네. 네네, 그런 거죠. 네. 네. 없앨 수는 없지만 네네. 새로운 또 이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어른이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애도라고 돼서 결국은 어떻게 결론을 하면요. 그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상대에게 많이 의존했구나로 네.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혼자 살아도 아쉬울 거 없다 이런 말이에요. 결혼해도 약간 항상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야 돼요. 그런 네네. 그럼 어떤 죽음에 대한 애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의 모습, 네. 어떤 잃어버린 아니면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서도 애도를 좀 해야 그렇죠. 한다. 네, 꼭 그런 쪽은 의미는 아니고 심지어는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나도 떠나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왜 되게 명예나 이런 막 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무너졌다 이런 오신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려요. 어차피 인생이 짧다. 그러니까 가령 제가 또 답이 많거든요. 네. 제 올해만 셋이니까 자는 시간 12시간 그러면 남는 시간 한 평균 70년 잡고 한 15년 채 못 잊는다. 어차피 못 산다. 네, 그러니까 그럴 건데 뭘 그렇게 아등바등 살려 하느냐. 실제로 그래서 장의사 분들이나 네. 죽음을 목도하는 분들은 자살률이 별로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알거든요. 네네. 아니면 과거에 결국은 집착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철원 작가님은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갑자기 궁금하네요. 좀 집착도 하는 것 같아요. 집착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결단을 한다고 해서 네. 단절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잊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저는 오히려 집착하는 제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약간 제가 과거에 집착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꼭 지나간 거 후회 다시 하고 그리고 지나간 거 다시 생각하면서 행복해하고 약간 그런 편이라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과거는 애도하면서 흘려보내고 현재 집중해라라고 했는데 왠지 이철원 작가님 저랑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쭤봤어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실제로 이게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네. 여하튼 후회한다고 후회가 나쁜 게 결코 아닌 것이 후회가 없는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정말로 이미 미성숙하거나 아니면 성숙했거나 산을 올라갔기 때문에 내리막이 보이잖아요. 네.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후회도 없겠죠. 후회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뭔가를 많이 지혜를 알았던 뜻이니까. 네. 안나 씨는 현재를 즐기는 타입이죠. 저는 그냥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미성숙하거나. 근데 아니야 저 경지가 최고 경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15도에 나오면 인후구망했습니다. 굉장히 최고 경지인데 아주 그 무심의 경지죠. 네네. 아니, 근데 저는 약간 네네. 어릴 때는 굉장히 어두운 면이 많았어요. 그랬어요? 예, 굉장히 어둡고 항상 친구들이 다크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개그맨 되면서 많이 밝아지고 약간 좀 그러니까 어릴 때 좀 애늙은이라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막 철들려고 하고 막 그렇게 노력했던 게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들어도 힘들고 안 들어도 힘든데 뭐하러 뭐 힘들게 철이 또 들라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정말 제약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그 말 참 좋아하는 게 실제로 칼 융이라는 의사가 그랬거든요. 저기
그림자를 꺼낼 수 있어야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림자를 꺼낼 수 있어야 끌어안을 수 있어야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어두웠다 하시길래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자를 끌어안았군요. 근데 또 이렇게 어두웠을 때 또 생각하면은 좋은 게 그때는 또 이제 연기 쪽을 했어가지고 어두우니까 눈물을 그렇게 잘 흘렸어요. 그래서 한이 많으면 왜 노래나 이런 것도 좀 잘 나오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때는 또 그게 도움이 됐던 또 시기인 것 같아서 그렇구나. 제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 책의 저자인 김혜남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주문이다. 파스타 하나, 봉골레 하나. 아, 나 이 금붕어 진짜 왜 또 넋을 놓고 있나? 어? 네. 주방에서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사고 난다고 했나 안 했나? 그게 아니라요. 잠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오픈 준비할 때요. 같이 준비하는 그 보조 있잖아요. 철수. 그 친구한테 농담을 한마디 했는데 그때 그 친구 얼굴빛이 살짝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아니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평소처럼 돌아오긴 했지만 왠지 좀 쌀쌀한 느낌도 들고요. 철수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요. 철수가 평소대로 돌아왔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제가 원래 다른 사람의 반응에 좀 예민하거든요. 원래는 나한테 피클 만드는 법도 물어보고 뭐 그러는데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요.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금붕어 너한테 안 물어보고도 혼자서도 잘하나 보지 뭐. 그리고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다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걔가 나한테 뭔가 단단히 삐친 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거든요. 금붕어, 다른 사람은 너한테 그렇게 관심 없다. 그런데 왜 넌 다른 사람의 반응에 신경을 그렇게 쓰는 건가? 그럴 정신 있으면 빨리 파스타나 하나 더 만들어라. 알았나? 예, 셰프. 바로 봉골레 하나 만들 준비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4명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이 중에서 나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의식한다 하시는 분. 허하나 씨. 저는 김현철 선생님도. 작가님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의식하며 사는 줄 알았는데 네.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심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한 쪽이었어요.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주변을 많이 의식하는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는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좋은 거죠. 뭐. 근데 또 남들이 보는 거랑은 다를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약간 필통병이란 말 들어봤어요? 아니 그게 뭐죠? 필통병이라 그래요. 주변 사람 다 의식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네 주변 사람들이 다 너를 팬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냐. 뭐 이렇게. 어머 저만 하는 얘기였나요? 필통병이요. 네. 젊은이 같네요. 그런 얘기 하시니까. 어려 보이죠? 네. 지금 허은나 씨 같은 경우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주변을 좀 많이 의식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럼 나는 모든 사람한테 좀 좋은 인상을 받아야 돼. 아니면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건 아닌가요? 일단 사랑이란 갈구는 누구한테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타인의 시선 의식이 되게 많아요. 네. 시선 회피 때문에 안 그래도 8월 달부터는 벌써 걱정인데 왜냐하면 휴학해야 되나 또 폭학해야 되나 되게 많아요. 대부분 요즘 그 조별 과제가 있습니다. 대학생들. 조별 과제가 저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왜요? 학생들끼리 막 되게 분열을 조장할 수 있고. 그래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분도 많거든요. 근데 잘 보면 똑같아요. 왕따든 뭐 어떤 시선 의식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왕따의 팩트는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 자체. 실제로 자기가 왕따를 당해도요. 네. 자기 정말 되게 그 사람 할 일 없다. 이런 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왕따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분도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본인의 시선이 전가된 거예요.
정신학에 쓰는 투사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는 눈빛이 초라할 때 더 심해질 수 있고, 그건 이제 결국 자기의 어떤 뭔가 비적응적인, 뭔가 맞지 않은 옷을 입듯이 뭔가 잘못된, 뭔가 아주 불편한 그런 명제를 깔고 사는 거죠. 네. 저는 오히려 네. 이렇게 해서 신경을 써요. 옆 사람이나 뭐 주위 사람들 피해 줄까봐. 아. 그런 걸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인간의 조건에 네. 김영희 씨가 한번 불러서 나갔어요. 네. 그래서 나가서 막 난리를 치고 막 춤추고 막 그랬거든요. 네. 빵빵 터지고 막 고쟁이 입고 막 어깨까지 올리고 막 다 춤추고 그랬는데 끝나고 이제 영윤이한테 문자를 보냈죠. 너무 까분 거 내가 아니야? 너무 까분 거 아니냐고. 어. 남의 프로 나와서 혹시 내 분량만 너무 챙겼을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문자를 좀 보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것도 피해를 줄까봐 항상 그게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작가님은 혹시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표현을 네. 하세요? 저는 아주 오래된 철학적 주제지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 말을 저는 많이 위안 삼아요. 그리고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그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부탁 안 들어주면 그 사람은 저 좋아할 리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 분명 있긴 하지만 네, 제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아니 뭐 그게 어떤 자존감 아니면 자신감 이런 것과 연관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네. 약간 왜 나 위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남 위주로 생각하는 경우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둘 다 불편해요. 둘 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관계는 상호성이 50-50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또 감정 대 감정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성이라 이상하지만 천만에 이성과 논리는 감정의 부산물이에요. 그래서 정서와 정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뭘 막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뭔가 불쾌하면 뭐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늘 강조할 말씀이지만 뭐 아니 뭐 그러지 마보다는 아니 내가 그때 불쾌하다든지 그런 어떤 주어를 이제 나로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의 대화가 조금은 낯설지만 조금 이렇게 자신의 말투에 맞게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존감이라든 것이 글쎄요 뭐 꼭 관계에서 물론 발생하긴 하죠. 근데 결국은 나 자신의 감각과 그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나 씨, 내 주변은 좀 덜 신경 써도 되지 않을까. 사실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 또 금방 잊어버려요. 네. 자, 오늘 함께 해봤는데 어떤 점을 느꼈는지 안나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한 줄 평이요. 네. 제가 요즘 준비해 왔어요? 준비해 왔습니다. 어머. 요즘 좋아하는 그 시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하여튼 젊은 작가겠죠. 근데 사진이 좀 잘생겼더라고요. 누군데요? 그 글배우라고 이제 그런 SNS에 자신의 그런 한 줄 시 같은 걸 올려서 화제가 돼서 이제 책으로 나온 그분이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막 있어요. 예를 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네. 실패한 적이 있든 포기한 적이 있든 뭐 어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잘한 거야. 약간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거나 잠깐 봐도 좋네요. 마음은 오래 남으니. 약간 막 이런 짧은 글귀인데 좀 네.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 평을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좀 이 책을 좀 인용하는 추천을 걸로.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제대로 알겠습니다. 해왔나요? 잘했고요. 다음부터는 본인의 느낌도 말씀해 주시기 제 바랍니다. 느낌죠. 아니 오늘 정말 왜냐면 김영희 씨가 하는 라디오 중에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라디오가 바로 이 라디오예요. 오, 그래요? 심리 선생님도 같이 계시고 작가님도 계시고 뭐 은영이 언니도 같이 계시고 해서 좀 저는 사람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뺏으면 영현이가 무서워서 안 되겠지만 종종 영현이 바쁠 때 제가 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작가님께서는 어떤 생각 해보셨나요?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 참 공평하다는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 좀 더 편해질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